예도입니다. 존재의 숲의 아침 공기는 약간 쌀쌀합니다. 오늘이 10월의 마지막 날인데요. 예도가 이용의 노래를 한번 부르고 강의를 시작해야 되는데 뭔가 감기에 걸려서 그건 못할 것 같고, 이용의 노래 대신으로 알티세르의 강의 두 번째 이어나갑니다. 오늘의 주제는 알티세르의 초기 마르크스 읽기에서 나타나는 구조주의. 이 구조는 사회 구성체로서 그죠? 이데올로기적 장을 포함하고 있죠. 이 부분에 천착하여 알티세르가 바라보는 그 마르크스에는 이데올로기가 없을까? 이 부분까지. 당연히 알티세르를 비판적으로 고찰하겠죠. 그죠? 그냥 앵무새처럼 알티세르가 참 대단하다, 이런 것으로 그치는 건 철학이 아니죠. 오늘은 또 어떤 내용이 기다리고 있을까? 예도의 클래스로 풀어내겠습니다. 강의의 가치를 아시는 분은 예도TV 후원에 참여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사막의 철학을 위하여. 알티세르는 1965년에 리흐르 까피탈 자본론을 읽자 제자들과 공저했죠. 그죠? 그리고 부흐막스 마르크스를 위하여 두 작품을 출간하는데, 오늘 강의는 이 두 작품에 전반적으로 나타나는 알티세르의 초기 구조주의를 파헤치는 그런 시간이 되지 않을까. 그러나 레비스트로스의 구조주의와는 다르게 레비스트로스의 구조주의는 자연과 문화의 경계를 설정하고 그죠? 그것을 인간의 뇌의 이항 대립으로 맞추면서 구조에서 나타나는 언어, 친족관계, 신화, 이런 주제들을 분석하는데 결국은 문화를 자연으로 환원시키잖아. 그런데 알티세르는 문화에 머물러서 사회 구성체의 구조를 분석하는, 자연으로 환원시키는 게 아니라, 이 부분이 가장 큰 차이겠죠. 그죠? 이 사회 구성체를 분석하면서 나타나는 알티세르의 사유는 정말 독특합니다. 마르크스의 전집에서 바라볼 때 알티세르가 이데올로기와 과학을 구분하는 그 경계선은 공교롭게도 스탈린주의와 유사한 그런 특성을 띠는데요. 스탈린 역시도 헤겔주의를 몰아내고 전기 마르크스와 후기 마르크스를 구분하며 후기 마르크스를 주로 진짜 마르크스의 철학이다, 진짜 마르크스를 보려고 하면 역시 자본론을 봐야 된다, 이렇게 나가잖아. 그런데 알티세르 역시도 자기가 이데올로기와 과학을 구분하면서 대문자 마르크스, 진짜 마르크스를 찾아 나가는 그 과정은 스탈린과 유사합니다. 그러나 그 방식은 완전 다르죠. 그죠? 그리고 무엇보다도 알티세르의 이데올로기로는 그 이전의 마르크스주의자들이 생각했던 수준과는 완전히 다른 현대적 이데올로기 개념으로 나타나잖아. 그래서
큰 그림으로 볼 때 그렇다는 거예요. 중간에 45년도에 독일 이데올로기와 포이에르바하에 대한 태제들을 두고, 그죠? 정기와 후기로 나누면서, 정기에는 주로 1844년도에 경제철학 수고, 파리 수고로 알려진 이 작품이 있고요. 후기에는 자본론이 있겠죠. 정치경제학 비판, 요강이라고 하는 이것과 더불어서. 그런데 정기의 작품은 이데올로기에 물들어 있고, 이 자본론을 중심으로 나타나는 정치경제학 비판은 과학이다. 그래서 어떻게 보면 대문자 시형스 과학, 대문자 테오리 이론, 그리고 대문자 막시즘 마르크스주의를 찾아나가는 그 철학이 구조주의적 마르크스 읽기라고 해도 과언이 아닙니다. 이러한 진짜 마르크스를 찾는다는 것, 그것은 이데올로기와 과학의 경계를 정하고 대문자 이론을 확립하며 대문자 막시즘을 확립하는, 마르크스주의를 확립하는 그런 것과 연관되어 있죠. 그죠? 이런 내용은 부흐막스, 마르크스를 위하여에서 유물론적 변증법에 대하여 나타나 있습니다. 여러분. 그러니까 대문자 테오리, 대문자 막시즘, 대문자 시형스를 찾아 나간다라고 하는 것은 모든 철학자는 이데올로기적 장 밖에서 사유하는 게 아니라 이데올로기적 장 내부에서 사유하기 때문에 그 시대의 사회적 문제점들과 역사적 문제점들을 역사가가 분석하더라도 그 분석은 언제나 그 시대의 사회 구성체 안에 있는 이데올로기적 장을 봐야 된다라고 하는 것. 마르크스는 어떤 이데올로기에 갇혀 있었을까? 이 질문이 바로 제기되겠죠. 그죠? 그러니까 알투세르가 문제로 삼은 것은 자기 자신의 구조주의적 마르크스 철학이 단순하게 정통 마르크스를 증명하는 거기에 초점이 있었던 것이 아니라 정통 마르크스주의가 썩어서 도그마틱해질 때 그것을 비판하면서 진짜 마르크스가 수십 년이 지난 이후에도 19세기를 지나 20세기 중후반이 된 이 시점에도 살아날 수 있게끔 하는 그 비판 이론을 제공하려고 했다라고 하는 거. 이건 정말 철학적으로 멋지죠. 그죠? 역시 알투세르는 철학자예요. 그러니까 그러려고 하려면 마르크스가 갇혀 있었던 이데올로기적 장을 봐야 되는. 모든 사회는 복합적으로 구성되어 있죠. 그죠? 단순히 후기 마르크스가 정치경제학 비판 요강 서문에서 말하는 것처럼 상부구조와 토대로 나누어진 그런 사회가 아니라 이걸 섞어버립니다. 알투세르는. 물론 최종 신급은 언제나 유물론적이요, 생산 양식적이요, 물질적 조건, 실천적인 내용을 갖고 있지만
사회 구성체 자체는 상부와 하부로 나누어지는 게 아니야. 완전히 바꿔버리죠. 그죠? 사회 구성체는 언제나 경제적 심급, 정치적 심급, 이데올로기적 심급으로 나누어지는데, 이때 특정 하나의 힘이 다른 힘들을 제압하는 게 아니라 상호 모순적으로 중충 결정되어서 다양한 힘들이 충돌을 일으키면서 탈중심화되고 다양한 중심들이 서로 싸우는, 그래서 특정한 역사적 사건은 단순히 하나의 원인에 의해서 발생하는 게 아니라 그 사회에 모순을 일으키는 다양한 사회적 문제들과 더불어서 중층 결정되어서 발생하는 거예요. 그 유명한 꽁트라딕시옹의 쉬흐 데테르미나시옹, 모순과 중층 결정, 부후 막스에 나타나잖아. 그죠? 예를 들어 러시아 혁명의 발생 원인은 무엇일까? 그것은 단지 마르크스가 예언한 대로 자본주의의 모순이 극점에 이르러서 나타난 게 아니야. 러시아의 혁명의 원인은 그 당시 러시아 사회의 다양한 역사적, 사회적 문제들에 의하여 복잡하게 중층 결정되어서, 그죠? 모순들에 의하여 결정된 또 다른 모순에 의하여 복합체를 이루어서 나타난 현상입니다. 이것은 단지 러시아 혁명에만 적용되지 않겠죠. 프랑스 혁명과 같은 그 엄청난 사건 역시도 단순히 하나의 원인에 의하여 발생한 게 아니라 다양한 사회적 모순들, 사회적 장애 힘들이 결합되어서, 그죠? 다양한 이데올로기적 장애에 의하여 중층 결정되어서 발생한 사건이라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사회 구성체는 언제나 다양한 심급들에 의하여 서로 다양한 중심을 갖고 충돌하면서 거기에서 모순을 일으키고 그 모순에 의하여 그 구조 전체의 다른 모순들과 관계를 맺으면서 이데올로기적 장을 형성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미 초기 마르크스에 대한 알투세르의 구조주의적 해석에서도 이 구조는 단순히 정태적 구조가 아니에요. 이런 관점에서 알투세르는 1960년대에 포스트 모던 철학자들, 데리다, 둘레즈, 락강, 그리고 미셸 푸코, 레비나스, 리케르와 같은 거죠. 각각 다른 방식의 포스트 모더니즘의 담론과 연결될 수 있는 그런 마르크스주의 철학자인 거예요. 정말 재미있죠, 그죠? 그러니까 알투세르는 이 사회 구성체 자체가 레비스토로스의 구조와 유사한 성격을 띠지만은 그것은 언제나 외부의 역사적 문제들과 연결되어서 언제나 생성 변화하는 그런 구조로 설명하고 있다는 거, 그죠? 그래서 이 마르크스의 사유 안에서 이데올로기와 과학을 구분하기 위하여 우리는 마르크스 자신이 살았던 그 시대의 이데올로기적 장을 제대로 봐야 되는데,
이러한 철학적 분석은 결국 이데올로기와 시언스, 과학을 구분하는 경계선을 결정하기 위하여 아주 중요한 과정이라고 하는 거예요. 이 구조는 헤겔이 이야기하는 지향의 변증법, 그리고 역사주의, 이런 것은 들어올 자리가 없는 거예요. 여러분 생각해봐. 헤겔은 구조주의적 관점에서 보면은 공시를 깨면서 나아가는 통시의 철학이죠. 그죠? 그런데 물론 그 안에서도 구조를 우리는 찾을 수가 있어. 정신 개념이라든지 뭐 절대 정신, 그리고 세계사적 개인, 이런 개념들, 뭐 다양한 개념들에서 우리는 찾아낼 수는 있지만은, 그러나 결국은 이 공시를 변화시키면서 진행해 나가는 역사의 운동인 거예요. 그래서 통시가 중요한데, 알투세르는 헤겔을 몰아내야 되잖아. 헤겔을 몰아내고 스피노자를 갖고 와서 논리 연역법적으로 구조를 말해야 되는데, 여기에는 이러한 변증법적 운동에 시간의 진행이 들어갈 여지가 없는 거예요. 알투세르의 구조 개념에는 이 사회 구성체는 철저하게, 그죠? 단절과 모순, 불화, 이런 것들이 운동의 힘으로 작동해서 그 구조를 변화시켜 나가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기에는 기원과 목적이 없는 거야. 심지어 세계관, 벨트 안 샤웅, 이 세계관이란 개념도 몰아내버려요. 마르크스주의를 세계관의 관점에서 바라본다 그러면 어떻게 보면은 프롤레타리아의 계급, 그죠? 그리고 사회 구성체 안에서의 토대 역할을 하는 생산 관계와 생산력, 이 둘의 생산 양식의 역사가 상부 구조의 이데올로기를 결정해 가면서 역사는 진행해 가는 거잖아. 그러니까 이런 생산 양식의 발전적 도식 역시도 인정하지 않는 거예요. 이건 역시도 헤겔적인 변증법을 뒤집어 놓은 것과 같기 때문에 이런 방식의 역사의 진행, 기원이 있고 목적을 향하여 나아가는, 그죠? 노예제의 생산 양식, 고대 사회의, 중세의 봉건제의 생산 양식, 근대의 자본주의 사회의 생산 양식, 그리고 극점에 이르러서 사회주의 혁명을 통하여 나타나는 생산 수단의 공유화를 통하여 나타나는 그런 생산 양식, 이런 방식으로 역사가 진행되어 오는 이런 식의 읽기는 역시 헤겔의 그림자의 관점에서 역사를 보는 거야. 그죠? 그래서 구조주의적 읽기라고 하는 거예요. 이거 안 되는 거예요. 모든 시대의 역사의 문제들은 특정한 구조를 갖고 있었던 거예요. 그리고 그 구조의 장 안에는 언제나 이데올로기적 장이 무의식적으로 작동하는데, 이것이 그 시대의 사람들, 그 시대의 주체들을 움직이는 장으로서 기능했기 때문에 이 장을 제대로 분석해야 거기에서 이데올로기와 과학을 분리해낼 수 있는 경계선을 찾을 수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 구조는 언제나, 그죠? 시간적으로 기원과 목적을 향하여 나아가며 세계관의 관점에서
바라봐서는 안 되는 그런 구조인 거예요. 마르크스의 세계관의 관점에서 바라보면 나타나는 문제가 뭐예요? 알티세르가 제기하는 문제, 그것은 청년 마르크스와 성숙한 마르크스의 어떤 역사적 연결고리를 찾아서 청년 마르크스는 성숙한 마르크스로 갈 수 있는 전초 단계였다. 딱 헤겔의 아우프헤븐 개념이잖아, 그죠? 이런 것들을 전부 다 몰아내는 게 알티세르의 철학의 핵심입니다. 이것은 변증법적으로 연결되는 게 아니라 바슐라르의 인식론적 단절의 관점에서, 그리고 스피노자의 단계별로 구분되는 인식적 관점에서 봐야 되지, 헤겔의 지향 개념으로서 청년 마르크스는 성숙기의 마르크스를 완성하기 위한 전 미래 시제로 읽어서는 결코 안 된다. 마르크스, 청년 마르크스는 성숙기의 마르크스를 완성하기 위하여 이런 방식으로 되어야 했을 것이다. 전 미래 시제적으로 헤겔적으로 읽는 거라는 거. 그래서 헤겔에 대한 경계가 마르크스를 위하여, 그리고 자본론을 일자의 알티세르의 글들 곳곳에서 나타나잖아, 그죠? 헤겔을 몰아내는 게 알티세르의 구조주의 읽기의 핵심이에요. 정말 뭔가 뻥 뚫릴 거야, 여러분. 그래서 이러한 연속성, 그죠? 이것을 강조하는 모든 읽기는 마르크스를 이데올로기로 채색된 그런 철학자로 만드는 지름길이다, 이거예요. 그래서 이걸 경계하는 거예요. 그래서 단지 청년 마르크스는 청년 마르크스가 살았던 그 시대의 이데올로기적 장의 관점에서 봐야 되지, 그 이후에 완성된 마르크스를 생각하면서 후기 마르크스와 연결해서 보게 될 때 청년 마르크스에 대한 어떤 제대로 된 철학적 분석을 할 수 없다라고 합니다. 이게 전제되어 있는 거예요. 이런 사유를 갖고 여러분들이 알티세르의 1차 텍스트로 들어가야 되지, 그냥 읽어서는 무슨 말을 하는지 모른다는 거야. 청년 마르크스의 주제들이 뭐야, 여러분? 헤겔과 포예르바하의 인간학으로 떡칠된 거죠. 그런 읽기잖아. 그래서 유적 존재, 포예르바하의 개념, 그리고 알리에나시옹, 엔터프렘 등 소외 개념, 거기에서 나타나는 노동하는 인간의 실천 개념, 이런 게 주제잖아, 그죠? 경제철학 수고에 떡칠되어 있는 내용들인데, 이런 초기의 마르크스는 후기에 성숙한 마르크스의 관점에서 그 연속선상에서 보게 될 때 문제가 나타난다. 알티세르가 바라볼 때 이런 읽기는 이미 마르크스 사후에 제2인터내셔널에서 수정주의와 기회주의 논쟁, 그리고 심지어 루카치와 그람시에게서도 이러한 헤겔주의적 냄새가 곳곳에서 나타난다는 거예요. 그러나 그람시의 사회 시민론, 그죠? 시민사회론으로부터는 영향이 좀 있죠, 그죠? 그러나
해결적인 관점에서 마르크스를 바라보는 이런 모든 그 전에 알투세르 이전의 마르크스주의 철학자들을 다 공격하는 거예요. 이게 알투세르야, 여러분. 그러니까 마르크스를 제대로 읽기 위해서는 구조주의적 관점에서, 공시적 관점에서 봐야 되지, 마르크스의 초기부터 말기까지를 역사적 연속선상에서 해결적 역사주의를 갖고 읽게 되면은 그것은 제대로 된 마르크스를 찾아내는데 방해만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구조주의 방법을 끌고 왔던 거야, 여러분. 청년 마르크스는 청년 마르크스의 시대의 역사적 장, 이데올로기적 장에서 봐야 되고, 성숙한 마르크스는 성숙한 마르크스의 이데올로기적 장에서 봐야 되는 거야. 이해가 되죠, 그죠? 그래서 이런 방식의 구조주의 읽기는 결국 단절과 불연속성을 강조하는 철학, 그리고 공시를 강조하는 철학. 그러나 이 구조는 언제나 생성 변화하는 구조야, 여러분. 그래서 단지 알투세르를 구조주의자 이렇게만 부르는 자는 1차 텍스트에 책 하나 안 읽고 알투세르를 비판하는 거예요. 알투세르의 구조주의 읽기에는 처음부터, 그죠? 이 구조는 변화한다는 것이 곳곳에서 나타납니다. 이 사회 구성체의 이데올로기적 장을 보면 내부적으로는 체계적으로, 그죠? 총체성에 의하여 통일되어 있습니다. 이 이데올로기적 장의 내부는 이런 방식으로 끊임없이 통합과 총체를 향하여 내적 통일성을 이루는 그런 구조인데, 이 구조는 단지 내적으로만 이런 방식으로 덩어리를 이루는 게 아니라 외적으로도 열려 있는 거예요. 오히려 이데올로기적 장은 외부로부터의 어떤 재료를 받아서 계속 생성 변화해가는 그런 구조인 거죠, 그죠? 그래서 외적으로는 언제나 역사적 시간, 그리고 역사적 시대의 사건들에 열려 있는 그런 구조인 거야. 구조의 내부와 외부의 경계에는 언제나 움직이는 힘이 작동하고 있는 거야, 여러분. 이 이데올로기적 장은 언제나 그 구조가 그 시대의 사회적 문제들, 이 문제들이 정말 중요한 거예요. 문제틀과 연관되어 있고요. 그리고 역사적 문제들. 그래서 이 문제들에 의하여 문제가 된 그 문제틀이 언제나 그 시대의 이데올로기적 장을 구성하는 핵심적 요소인 거예요. 그래서 사회 구성체인 거예요. 이 구조는 사회적 문제들, 다양한 문제들에 의하여 문제틀을 형성하는 그런 방식으로 구성되어 있고, 내적으로는 통일성을 이루면서 아주 잘, 그죠? 통합된 덩어리로서 나타나. 그러나 이것은 외적으로는 열려있는 그런 구성체인 거예요. 역사적 시대의 사건에 의하여 이 구조는 변화에 열려있는 거예요. 레비스토로스의 구조주의에서도 이 체계, 구조가 가장 두려워하는 게 에벤느먼, 사건이에요. 언제나 구조는 사건을 포섭하면서 구조 자신의 어떤
그 영원한 공시를 유지하는데 역사적 사건들의 시간을 흡수하는 그런 방식인 거예요. 그래서 레비스토로스는 곳곳에서 그죠? 역사라고 하는 것은 그 이전에 이미 있었던 공시적 구조에 의하여 흡수되는 그런 방식이다. 그래서 사르트르와 논쟁을 한 거예요. 야생의 사고에서 특히 사르트르의 역사 이성 비판 있잖아. 응? 그건 역시도 해결주의로 떡칠져 있는 거야. 그래서 레비스토로스와 사르트르의 논쟁을 보게 되면은 알티세르가 해결주의를 몰아내고 진정한 마르크스의 변증법을 찾아나가는 그 과정을 또 이해할 수 있는 거예요. 역사 이성 비판 웃기는 소리다. 어? 이성 이전의 구조가 있었다. 어? 그리고 이성적으로 원시적인 그 신화의 세계, 문화로부터 영향을 덜 받은 거죠. 어떤 원시 민족들을 연구해 보면 그들에게도 야생의 사고가 있었다. 이것은 역사의 발전 이전에 그죠? 언제나 이미 거기에 있는 구조와 연관되는 거잖아, 그죠? 그래서 이 구조가 언제나 사건을 흡수하면서 이 세계의 우주적 그 장소를 표현하는 거죠. 그래서 종교 신화적인 게 강한 거예요. 구조주의는. 그런데 사회 구성체로서의 알티세르의 구조주의는 이러한 사건을 두려워하지 않아. 예도가 볼 때 이 지점이 레비스토로스의 구조 개념과는 완전히 다른 거예요. 응? 그래서 특정 시대의 에벤트먼, 사건은 언제나 우발적이잖아, 그죠? 꽁땅종스. 그 다음에 이 우발적인 것은 언제나 출현해. 갑작스럽게 에메르정스, 출현하면서 새로운 힘을 만들어서 그 구조 전체를 바꾸어 놓는 힘이 있는 거예요. 그래서 특정 시기에 중요한 역사적 사건은 그때까지 있어 왔던 그 시대의 구조를 바꾸어 놓는 힘이 있는 거예요. 알투세르는 이걸 인정하는 거예요. 그래서 모든 사회 구성체의 이데올로기적 장은 내부와 외부를 갖고 있는 거예요. 내부의 필연성은 외부의 우연성에 의하여 언제나 파괴될 수 있는 그런 구조인 거예요. 그렇다라고 한다면 이 알투세르가 진행시켜 나가는 이 외부의 역사적 사건으로서 마르크스의 사유 과정을 뚫고 들어오는 그 힘은 무엇일까? 이런 질문을 할 수 있잖아, 그죠? 이런 내용은 마르크스를 위하여 청년 마르크스에 대하여의 마지막 부분에 나타나는 거야. 이 구조는 단순하게 언제나 이미 거기에 있으면서 모든 역사적 사건들을 무시하는 게 아니야. 그걸 흡수하면서 자기 자신의 구조를 강화하기만 하는 게 아니라 이 구조는 언제나 이미 변화에 열려 있는 거예요. 그래서 내부적으로는 안정성을 띠지만은 외부적으로는 불완전한 그런 영향에 노출되어 있는 구조예요. 그러나 그 역사적 사건은 정말 드물게 일어나겠죠, 그죠?
그래서 구조주의인 거예요. 아주 드물게. 그렇다면 그 드문 역사적 사건은 마르크스에게 있어서 무엇이었을까? 응? 무엇이 마르크스의 어떤 그 사유과정에 돌입해서 그 사유과정 전체를 뒤집어 놓는 어떤 사건으로서 그때까지의 마르크스의 생각을 뒤집어 엎고 자본론으로 갈 수 있는 계기가 되었을까? 그죠? 이 사건은 무엇이었을까? 이 질문을 던질 수 있는 거예요. 이걸 통하여 이데올로기와 과학이 나누어지겠죠. 그죠? 그래서 이데올로기가 추구하는 진리관이 뭔지 알아? 베리테 드 뭐뭐의 진리라는 거예요. 이것은 그 진리가 담고 있는 대상을 직접적으로 거리두기 없이 장 안에서 나타나는 그 대상으로서 연구하는 방법인데, 이것은 비판적 고찰이 들어갈 자리가 없는 거예요. 그래서 이데올로기의 진리관이라고 말할 수 있는 거예요. 모든 이데올로기적 장 안에는 뭐뭐의 진리가 있는 거예요. 그러나 외부로부터 뚫고 들어오는 역사적 사건과 더불어서 나타나는 그 진리관, 그것은 지금까지의 생각으로부터 스스로 거리를 두게 만드는 그런 진리 개념인데, 이것은 베리테 뿌흐 뭐뭐를 위한 진리라는 거야, 여러분. 그래서 뭐뭐의 진리 베리테 드는 이데올로기를 대변하는 그런 진리 개념이고, 시영스 과학을 대변하는 그 진리 개념은 외부로부터 열려있는, 역사적 사건에 열려있는, 우연성에 열려있는, 그래서 역사적 변화를 두려워하지 않는 그런 진리 개념이에요. 그래서 언제나 이미 거리두기가 가능하고, 거리두기를 통하여 그 대상을 비판적으로 고찰할 수 있는 진리인 거예요. 이렇게 나누죠, 그죠? 그래서 알투세르는 그렇다면 마르크스의 사유 안에서 나타나는 이 외부로부터 돌입해 들어가는 그 역사적 사건, 우연성, 돌발, 그리고 출현, 이 결정적인 사건은 무엇이었을까? 그때까지의 마르크스의 이데올로기적 장을 완전하게 뒤집어 엎고 과학으로 나갈 수 있는 그 사건은 무엇이었을까? 그것은 바로 1945년 독일 이데올로기를 쓰고 나서 거기에 대한 앞부분에, 그죠? 거의 서문격이죠, 그죠? 이데올로기, 독일 이데올로기를 설명하기 위한 맨 앞에 부분을 쓰는 그 시점, 곧 포이에르바하에 대한 태제들을 쓸 때 어느 날 그 시점 1845년도에 일어났다라는 거예요. 그 사건은 바로 그때까지의 마르크스가 살았던 독일 이데올로기의 장을 벗어나는 역사적 사건, 심지어 포이에르바하와 단절하면서 헤겔과 결별하는 그 사건이었다는 것. 그건 바로 프랑스와 영국을 여행하게 되면서 나타나는
새로운 사건의 경험이었다는 것. 그 시대에 마르크스가 빠져 있었던 해겔 역사 철학적이고 포이에르바하적인 그런 인간학, 그래서 경제 철학 수고에서 노동하는 인간을 강조하고, 그리고 소외를 이야기하고, 거기에서 나타나는 다양한 실천의 문제들을 이야기하고, 인간의 유적 존재를 이야기하는 그 마르크스가 아니라 이 이데올로기적 장, 독일적 냄새가 나는 이 이데올로기적 장으로부터 완전하게 벗어나서 이제는 정치 경제학으로 나아가는, 그죠? 그 발걸음의 핵심적 지점은 무엇이었을까? 그때까지의 마르크스의 이데올로기적 장을 걷어내고 외부로부터 침입해 들어오는 그 역사적 사건의 힘은 무엇이었을까? 그건 바로 프랑스에서의, 그죠? 그리고 영국에서의 역사적 현실을 보면서 새롭게 발견한 역사의 대륙이었다라고 하는 것. 그래서 점점 자본론을 향하여 나아가는 마르크스의 주제는 바뀌잖아, 그죠? 이데올로기가 중요해지고, 계급투쟁이 중요해지고, 그리고 무엇보다도 그 사회의 구성체를 움직여가는 경제적 조건, 물질적 조건으로서의 생산 양식이 중요해지잖아, 그죠? 그래서 후기에 이 과학적 막스주의, 대문자로 쓰죠, 그죠? 이 대문자 마르크스주의, 진짜 마르크스, 그리고 이데올로기적인 게 아니라 시형스, 대문자 과학이 가능한 이 진짜 마르크스를 향하여 나아가는 그 첫 출발점으로서의 그 역사적 사건, 그것은 포이에르바하와의 결별을 결단했던 그 날이었다라고 하는 거. 이게 바로 뭐야? 여기에 전부 다가 들어있는 거야. 그러니까 마르크스의 세계 안에서, 그죠? 마르크스의 전집의 관점에서 볼 때에 이 알투세르의 구조주의 읽기를 적용시킨다라고 한다면, 역시 포이에르바하의 태제를 쓸 때 그 이전과 이후로 나누어지면서 여기에서 마르크스주의 안에서의 어떤 모순들이 나타났고, 그 모순들은 중층 결정되어서 다양한 역사적 원인들을 갖게 됐다는 거. 그런데 이것은 바로 인식론적 절단이 일어나는 그 지점이라고 하는 거. 여기에 알투세르의 개념이 다 들어가는 거예요. 모순과, 그죠? 중층 결정, 그리고 인식론적 단절, 꽁트라딕시옹, 시흐, 데테르미나시옹, 그리고 꾸피흐, 에피스테메 로지크. 그러니까 이 모든 개념들이 나타나는 것은 마르크스의 전집 작품에서 볼 때에 포이에르바하에 대한 태제들을 중심으로 전으로 갈라지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기에 인식론적 단절이 나타났고, 이 단절로부터 새로운 과학의 세계가 열리는 거야. 진짜 마르크스의 시형스가 나타나고 대문자 테오리가 나타나며, 그리고 참다운 마르크스의 발견을 통하여 과학의 세계가 열리는, 자본론의 세계가 열리는
그런 지평이 형성된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결국 알투세르의 사회 구성체에서의 이데올로기적 장은 언제나 최종 신급은 물질적 조건입니다. 이론적인 게 아니라 실천적인 것이요, 언제나 유물론적인 거예요. 그래서 이 인식론적 단절로서 역사적 사건으로서 포예르바하와 단절하겠다라는 그 결단을 일으키는 마르크스의 사유과정 안에서 외부로부터 침투해 들어오는 이 역사적 현실은 관념이 아니라 물질인 거예요. 재미있죠, 그죠? 이래 나가는 거야. 그러니까 사유과정 안에 사물이 그 자체로서 있는 거예요. 그래서 이 돌입해 들어오는 역사적 현실의 힘은 관념이 아니라 유물론적인 물질로서, 이것은 그때까지의 모든 이데올로기적 장으로서의 관념론적 세계를 몰아내는 힘이었다라고 하는 거. 그래서 사유 안에 사물이 있는 거야. 이것은 사유의 관념론적 개념이 아니라 사유의 유물론적 개념이라고 하는 거예요. 사회적 장은 언제나 이데올로기적 장으로, 그죠, 떡칠된 그러한 물질적 조건으로 구성되어 있다, 그죠? 최종 신급은 결국 유물론과 실천과 그리고 유물론적 개념으로서 귀결되는 그런 구조. 그래서 마르크스는 이제 이데올로기의 장을 버리고, 그죠, 그때까지 이데올로기를 버리고 이제 프랑스에서 영국으로 가면서 자본론을 쓸 수 있었다라고 하는, 이제 과학의 마르크스가 나타나는 거예요. 이데올로기를 버린 이데올로기적 마르크스주의가 아니라, 마르크스가 아니라 과학의 마르크스, 진짜 마르크스를 발견하는 그 순간이었다는 거야. 여러분,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철학을 할 때 어떤 알투세르주의자, 나는 지적주의자야, 나는 리오타르주의자야, 얘도 철학 모임에도 아주 리오타르를 좋아하는 젊은 친구가 하나 있는데, 얘도가 사랑하는 제자죠, 그죠? 그런데 이런 주의가 될 때 문제가 뭐야, 여러분? 뭐 특정 철학자를 좋아할 수는 있어. 그런데 그의 철학 자체를 신봉하는 수준이 되면 문제가 나타나는 거야. 알투세르의 문제가 뭐야, 여러분? 그럼 자본론을 쓸 때에 그것은 진짜 마르크스고, 그죠? 그래서 헤겔주의의 옷을 벗은, 포예르바하의 인간학을 벗은 진짜 과학의 마르크스다. 그 이전의 마르크스는 이데올로기로 물들어 있었다. 여기서 문제가 뭐예요? 진짜 그래요. 여러분 봐봐. 그룬트리세까지 읽게 되면은 어느 정도 초기와 후기에 마르크스의 고민이 조금 통합되는 지점이 있어요, 여러분. 응? 그러니까 경제철학 수고의 소외와 인간학적 내용들, 그리고 유적 존재, 이런 것들, 그래서 종교 비판을 통하여 정치 비판으로 나가는 이 지점, 그죠? 이건 역시도 마르크스의 사유에서 후기에서도 완전히 소거된 게 아니야, 여러분. 헤겔을 벗어났다? 아이고, 소가 웃을 일인 거예요. 그러니까 헤겔주의를 벗겨내기 위하여 스피노자를 끌고 와서 했던 이 작업은 알투세르 자신의 1960년대에
이데올로기적 장애 조건이었다고 보는 게 맞는 거예요. 알투세르 방식의 마르크스 읽기였다는 거. 그러나 현대의 마르크스주의에 엄청난 새로운 도전을 주고 새로운 비판적 의식을 일깨워서 마르크스를 살아있게끔 만들었다는 데는 오케이. 그러나 알투세르가 마르크스 읽기에 과학을 발견했고 알투세르적으로 읽지 않으면 그 마르크스는 이데올로기로 물들었다. 이래 말하는 것은 완전히 언어도단이라는 거. 이거 자체가 또한 이데올로기요. 알투세르적 이데올로기로 비판받을 수 있다는 거겠죠. 그죠? 여러분들 생각해봐. 아니 후기에 자본론을 쓸 때에 그 마르크스는 여전히 헤겔과 대결하고 있었고, 그죠? 헤겔의 변증법을 뒤집는다라고 했지만은 곳곳에 헤겔의 정신현상학의 변증법뿐만 아니라 헤겔의 논리학의 질과 양뿐만 아니라 다양한 개념들을 풀어내면서 정치 경제학적 분석을 하잖아, 그죠? 그러니까 과학으로서의 마르크스가 발견한 역사의 대륙만이 헤겔주의를 완전히 벗어나고 진짜 과학이라고 말하는 것 자체가 도구말하는 거예요. 배울 점은 많지만 이해가 되죠, 여러분. 그러니까 알투세르의 연구자들 역시도 동일한 이야기를 하겠죠, 그죠? 그러니까 이런 방식으로 철학을 하는 것은 언제나 문제에 부딪힐 수밖에 없다는 거예요. 포예르바하를 완전히 벗어났을까? 포예르바하의 인간학을 벗어나고 헤겔의 그림자를 완전히 벗어나고 이젠 진짜 마르크스가 나타난 그 시점이 자본론을 쓸 때일까? 과연 이런 방식으로 이데올로기와 과학을 나눌 수 있을까 했을 때 마르크스를 읽어왔던 온 세계의 마르크스주의자들은 동의하지 않는 자들이 많겠죠. 그래서 이런 방식으로 과학과 이데올로기를 나누어 놓고 소문자 막시즘과 대문자 막시즘으로 나누어 놨을 때 나타나는 그 문제점은 역시 도그마적 한계에 부딪힐 수밖에 없다는 거, 그죠? 이건 역시도 알투세르의 방식으로 마르크스를 읽는 아주 독특한 거죠. 그러나 많은 시사점을 통하여 배울 수 있는 지점은 엄청나게 많다는 거예요, 여러분. 정말 생각할 게 많죠, 그죠? 재밌었죠? 얘도 물러갑니다. 주스.